한 번은 선험적 관념론을 일상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철학자 마크가 있었습니다. 마크는 친구들이 늘 철학 이야기를 어렵다고 느껴서 이번에는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는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의 거실에 앉혔습니다. 테이블에는 커다란 빈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무언가가 담긴 오래된 가죽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건데 걱정 마세요. 게임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크는 가방에서 장난감 블록들을 꺼내 상자 옆에 놓았습니다. 자, 이 블록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들이에요. 이걸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은 각자 블록을 골라 집이나 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깐, 뭔가 빠진 게 있지 않나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갸우뚱하는 사이 마크는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어떤 투명한 플랫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칸트가 말한 시간과 공간, 선언적 개념입니다. 마크는 플랫폼을 블록들이 있는 곳에 위치시킨 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플랫폼 없이는 블록들을 제대로 조립할 수 없어요. 플랫폼이 없다면 집을 짓는다거나 차를 만든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죠. 우리의 경험은 이 플랫폼 위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플랫폼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선언적 개념들이죠. 친구들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이 우리의 일상의 경험이라면 마크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 플랫폼 즉 선언적 개념은 우리가 이 경험을 이해하고 세상을 구조화하는 틀이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경험을 쌓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게 없다면 우리는 경험을 조립할 수 없어요. 마크는 이야기를 끝맺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블록 게임을 통해 경험한 것은 바로 칸트가 말한 바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내적 틀도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마크는 난해할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을 친구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전달할 수 있었고 친구들은 다음번에도 철학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기쁘게 웃으며 이번 기회로 철학의 매력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고대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무도 모르는 깊은 숲속에 살아가는 진기한 철학자 거북이와 매우 상상력이 풍부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성격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 덕분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철학자 거북이를 찾아와 말했다. 거북아, 난 항상 궁금했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토끼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거북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좋은 질문이구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현명한 철학자가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해 깊이 탐구했단다. 형이상학? 그게 무슨 뜻이야? 토끼가 즉시 반문했다. 형이상학은 존재와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야. 거북이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사물은 진료와 형상이라는 두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했지. 진료는 물리적인 सब스텐스를 말하고 형상은 그것의 본질적 특성을 정의하는 요소란다. 토끼는 한쪽 귀를 극적이며 이해하려 애썼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당근을 예로 들 수 있어?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당근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부분, 즉 진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당근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모양과 특징, 즉 형상이 있을 거야. 토끼는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너는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의 본질과 존재에 대해 그렇게 깊이 탐구했는지 알고 싶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북이는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 사물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본질과 관련이 있단다. 예를 들어 나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렴. 그 나무는 계속해서 변하지만 여전히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 이때 토끼는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바라보았다. 꽃들은 1년 내내 변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하잖아. 거북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사물의 본질과 변화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야. 토끼는 거북이의 설명을 듣고 난 후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변하지만 스스로의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겠네. 거북이는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우리만의 형상과 진료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사는 의미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야. 그날 이후로 토끼는 사물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깊어졌다. 숲속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깨달음을 나누며 왜 자연과 그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곤 했다. 그리고 거북이와 토끼는 그 철학적 대화가 시작점이 되어 그들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지며 지혜를 나누는 생활을 계속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숲속이
작은 세상에서도 변화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사물과 존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통해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행복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주민들 덕분에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마을에는 한 가지 독특한 전통이 있었는데 바로 매년 마을 전체가 모여 가장 행복한 사람을 뽑는 행복 대회였습니다. 심사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었는가?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행복 대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올해는 누가 최고의 행복 제조자가 될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후보는 크게 3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소꿉친구인 엘레나, 찰리, 그리고 올리버였습니다. 엘레나는 마을의 제빵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맛있는 빵과 페스트리를 구워냈죠. 특히 그녀의 유명한 시나몬롤은 맛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시나몬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즐겼죠. 엘레나는 빵을 통해 사람들의 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찰리는 마을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타와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찰리는 매일 저녁 마을 광장에서 무료 공연을 열었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누구든지 그의 공연을 즐길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하루의 피로를 날리곤 했습니다. 찰리는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버는 마을의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각종 신기한 기계들을 발명해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자동 아이스크림 제조기였어요. 이 기계는 가장 더운 날씨에 언제든지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제공해 주었죠. 올리버는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대회의 날이 되었고 마을 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엘레나의 시나몬롤, 찰리의 노래, 올리버의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었고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습니다. 엘레나는 사람들에게 시나몬롤을 건네며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하루를 밝히려 했고, 찰리는 기타를 치며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올리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로 천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사람들이 더위를 잊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똑같은 수의 표를 얻었고 결국 공동 1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엘레나의 빵, 찰리의 음악, 올리버의 발명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삶에 큰 행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 사람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행복 마을은 점점 더 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최대 행복 원칙, 이 몸소 실현된 셈이었죠. 이렇게 행복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니시우스였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목수였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의자 제작에 일가견이 있었고 그의 손을 거쳐간 의자는 언제나 튼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의자를 사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디오니시우스는 늘 그렇듯 새벽 일찍 작업장에 나와 목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낯선 이방인이 디오니시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털가죽 망토를 걸친 차림으로 꽤 먼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스라고 했습니다. 소크라스는 디오니시우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여,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누구보다 뛰어난 목수인 당신에게 특별한 의자를 주문하고자 함이오. 하지만 이 의자는 단순히 사람이 앉기 위한 용도 이상이어야 하오. 디오니시우스는 흥미로운 주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자를 원하시는지요? 소크라스는 깊은 눈으로 디오니시우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이데아론에 대해 관심이 많소. 모든 사물은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이라는데 나는 그 완전한 이데아 의자를 보고 싶소. 이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하겠지만 당신 같은 명장이라면 그 완벽에 가까운 의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왔소. 디오니시우스는 이 도전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데아에 가까운 의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는 소크라스의 주문을 수락하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주간 고민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는 여러 철학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지혜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의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의자를 마을 한복판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형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의자를 보러 모여들었고 모두가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스는 조용히 의자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의자는 정말 아름답소. 그러나 진정한 이데아 의자는 우리가 생애
동안 결코 직접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잘 알잖소? 당신이 만든 이 건축물은 단지 그 완벽함을 향한 닿을 수 없는 경애의 표현일 뿐이오. 그렇지만 그 뻗어가려는 노력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오. 당신의 의자는 이데아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를 대표하오. 디오니시우스는 소크라스의 말을 듣고 한동안 의자 옆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결코 직접 볼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는 통찰이 우리의 삶과 작업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디오니시우스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의자를 만들며 이데아에 가까운 디자인을 탐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한 진리를 향한 인간이 여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오래도록 전해지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